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는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27년 전인 1592년 오늘 임진년 음력 7월 23일은 우리 영천에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영천과 그 인근의 군위, 어성, 영산, 화양, 경주 등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왜군이 점령하고 있는 영천성을 도로 찾기 위해 성 남쪽 강 건너 주평 벌판에 결집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음력 4월 14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불과 9일 만인 음력 4월 23일 영천성에 무혈 입성한 지 꼭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튿날인 24일까지 주평에 모인 약 4,000명의 의병들은 창의정용군이라는 기치하에 사흘 뒤인 27일 영천성을 포위 공격하여 성난의 외적을 거의 섬멸하다시피 한 압도적인 승리로 이를 수복하였던 것입니다. 민족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했던 임진왜란,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꾼 영천성 수복대첩, 연유야 어쨌든 그동안 잊혀져 왔던 이 고장의 소중한 역사를 42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떠나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는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북받쳐 오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다만 맹목적이고 미래는 그저 공허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난 영천성 수복대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커다란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일부 의병들만의 쾌거가 아니라 인근 의병들의 지원 아래 전 고을민이 함께 싸워 이루어낸 승리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또 이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창과 활의 힘으로만 얻은 승리가 아니라 창의의 깃발 아래 이루어낸 정신의 승리라는 점입니다. 올해 초 기념사업회의 발족에 이어 이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한 국내의 권위 있는 학자들을 모시고 학술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회가 아름답고 유서 깊은 이 고을 영천 사람들이 자긍심과 정체성이 녹아있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참여하신 한 분을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 영천시장이신 박진규 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문 영천 시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427년 전 임진왜란 때 영천에서 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이의를 재조명하고자 임난 영천성 수복제첩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정규정 임난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종훈 시의장님과 여러 시의원, 장달수 육군 제3사관학교 위장님, 이춘우, 윤성호 도의원을 비롯한 내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패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난 영천성 수복대첩은 영천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고 영천인들의 자부심이 녹아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하고 위대한 시민정신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9월 2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규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 여러 가지 대외 상황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임난 영천성 수복대첩의 주인공인 창의정명군의 국난 극복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자랑스럽고 위대한 영천의 역사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기종이 회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난 극복의 위대한 DNA를 가진 영천 시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조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술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의를 해주실 분은 어느 한 원로 학자가 이분을 소개하시기를 서울대학 역사학과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할 만큼 폭넓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학자라 이렇게 평가하신 걸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를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성 수복을 기념해서 제일 처음 열리는 이 중요한 학술대회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일견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이 영천성 수복과 관련된 여러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여러 훌륭한 학자들께서 자세히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명목을 이 기조 강연한다는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국난을 2019년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조 강연이랍시고 그 발제문에 보면 맨 앞에 제가 나름대로 글을 써놨습니다. 자, 뭐 그 글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 8월 29일은 영천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딱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로 전락한 날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치일이죠. 자, 국치일에 그 임진왜란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마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혹은 그 이전에 한일 관계가 도대체 어떠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최악이고 이 최악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걸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주에 가면 가문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문사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가문사 유적에 가보면 이렇게 물이 들어왔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문모항의 대왕암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이 동해 용이 돼서 그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겠다고 문모항이 유언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신라 시대 이후로 이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가 몹시 갈등과 이 대립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교육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에게 일본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점입니다. 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히 높았는데 정작 일본을 잘 몰랐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우셨는데 그 국사에서 다루는 이 삼국시대의 한일 관계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주로 하죠. 일본의 한문을 전해주고 천자문을 전해주고 문화를 전파한 게 바로 삼국시대의 한반도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발제문에 써놨는데 607년에 외국, 당시는 일본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외국이라고 불렀죠. 이 외국의 사신이 중국의 수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사신이 수나라에 가면서 들고 갔던 서신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낸. 여기서 해 뜨는 곳은 동쪽에 있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해 지는 곳은 서쪽에 있는 중국의 수나라예요. 당시 수나라의 황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고구려를 나중에 침략했던 양제라는 황제입니다. 이 양제라는 황제가 해 뜨는 곳에 천자 운운하는 이 외국의 국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해주고 한 수 가르쳐줬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일본 사람들은 이미 7세기부터 자기들은 한반도와는 급이 다른 국가다, 한반도보다 한 급 위에 있는 상위의 국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심지어 752년에 이 당나라에 갔던 일본 사신은 이 당나라 궁궐에서 신라 사신하고 몸싸움을 벌이기 직전까지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일본에서 온 내 자리가 신라 사신의 자리보다 밑에 있느냐. 우리 일본이 신라보다 윗급의 나라인데 왜 당나라는 신라를 우리보다 한 등급 높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결국 당나라 조정이 자리를 바꿔주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 하면 바로 한일 양국은 일찍이 지금부터 1000몇백 년 전부터 서로에 대한 우월의식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심각한 대립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자기들의 위치를 띄우면서 자기들의 국왕을 왕이 아니라 지금처럼 천황이라고 부르는 과정에는 이 한반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세기, 그러니까 6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서 신라, 백제, 고구려 3국은 서로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격렬하게 싸웠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분열되어서 엄청나게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역사를 보면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분열되어서 격렬하게 싸우면 누구의 존재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일본의 존재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협공하니까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구려, 백제에 맞서기 위해서 아무래도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받으려는 대상에게 큰 소리를 빵빵 칠 수는 없어요.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일본에게 아무래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신라 사신 김춘추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머리 숙였다라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옛날부터 쭉 그래왔던 것처럼 기정사실화시키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60년에 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자, 백제가 멸망하니까 663년에 일본은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백제의 왕자 부여풍이라는 인물을 이끌고 이 망해버린 백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한반도로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쳐들어왔냐? 이 서해를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의 금강이라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금강을 백촌강이라고 불렀어요. 자, 백촌강으로 일본군 약 27,000명을 보내면서 일본의 천황은 바로 부여풍을 자기의 신하처럼 책봉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백제 부흥군과 일본 연합군은 이 백촌강 전투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참패해서 한반도에서 물러갔습니다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후에 과거 김춘추나 신라 사신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했던 저자세 또 백제를 자신들이 책봉하면서 한반도로 군대를 보냈던 그런 역사적 근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은 한반도보다 위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머릿속에 확실히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렇게 한반도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머리를 숙였던 우리의 신하의 나라였다라는 의식 자체가 그 역사책에 굳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막상 고구려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당나라는 생각이 달라지죠. 아예 이참에 신라까지 우리가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러자 통일은 했습니다만 신라는 당나라라는 동아시아 최강국하고 다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아시아의 최강국인 대륙의 당나라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신라는 또다시 일본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자, 일본에 가서 아쉬운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일본 측은 너희들 도와주면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우리에게 머리 숙이면서 우리를 천황으로 섬기겠는가? 이런 조건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676년에 신라가 운 좋게도 당나라를 어쨌든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내부에서 딴 변수가 생겨서 당나라가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려는 생각을 접죠. 그러자 신라는 이때부터 태도를 바꿉니다. 당나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졌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저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본에 가는 신라 사신은 완전히 안면을 바꾸죠. 그 전에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저자세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우리랑 너희랑 대등하지 니들이 어째 우리보다 한 등급 위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니까 일본은 격분합니다. 니들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머리 숙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건방져졌느냐. 759년에 일본에서는 아예 이참에 신라를 정벌해서 혼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59년부터 대충 한 600년 가까이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일 관계를 얘기합니다만 그 실상을 뜯어보면 8세기부터 1390년대, 1400년대까지 600여 년 동안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교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가 어쩔 수 없이 600년 동안이나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았던 일본이랑 마주해야 됐던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구라고 들어보셨죠? 1350년대부터 일본 서부 지방의 해적들이 한반도의 남해와 서해로 쳐들어와서 한반도 사람들을 잡아가고 물자를 약탈해가고 분탕질을 벌입니다. 이 외구의 피해가 얼마나 컸었냐 하면 고려 왕조는 한때는 수도를 개성에서 철원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왜? 외구들이 배를 타고 서해를 거슬러 올라서 개성 부근까지 밀고 오니까 이 개성을 더 이상 수도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최무선이 화양 무기를 이용해서 외구를 공격하고 격파했던 적도 있지만 이 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신을 일본에 보내서 제발 저 해적놈들을 단속해 달라고 일본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몽주라고 하는 분, 아마 이 영천에 인고서원이 정몽주 모신 서원이 맞습니까? 네. 이 정몽주 선생도 1377년에 외구를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일 관계는 참으로 묘한 거예요. 별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이 외구 피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던 것이 고려도 그러했고 조선도 그러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키지 않은 그런 화해가 외구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16세기 1550년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쯤이 되면 이번에는 조선 내부에서 이 지식인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또 달라집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기보다 한 등급 낮은 국가로 봤지만 또 조선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은 일본은 저 동해바다 끝자락에 있는 오랑캐 섬나라고 조선의 도움 없이는 저 중국 문명의 끝자락조차 접근할 수 없는 야만국이라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어요. 여러분 안동의 유명한 학봉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1390년에 일본에 통신사로 갔죠. 그때 그가 쓴 글을 보면 나 김성일은 대국의 사신이고 저 일본인들은 개, 돼지 같은 오랑캐놈들입니다. 왜 대국의 사신이 개, 돼지 같은 오랑캐놈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1500년대 중반 조선은 일본을 국가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식인이 쓴 글을 보면 아예 일본을 가리켜서 노골적으로 니들은 군더더기 같은 나라다. 여러분 군더더기가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군더더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일본을 한마디로 야만시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1550년대 조선의 정치는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당한 국왕이 선조인데 그 선조보다 앞에서 왕노릇했던 사람이 명종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명종 임금이 왕이 된 것이 바로 16세기 중반 그 무렵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자신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게 되고 문정왕후는 정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신의 친정 오래비 윤원영이라는 인물을 정치판에 끌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왕조에서는 외척이나 친정 식구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을 가장 문제 삼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 윤원영이라는 척신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후 조선은 엉망이 됩니다. 윤원영 일당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통제되거나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윤원영 일파가 지방에 수령을 임명해 보낼 때는 철저하게 뇌물 아니면 청탁한 사람만 지방에 보냅니다. 여러분 막대한 뇌물과 청탁 써서 지방관에 부임한 자가 부임한 날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전을 뽑겠죠. 그 본전은 백성들에게 무지막지한 수탈, 규정 이외에 세금을 뜯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서울에 가면 수락산, 소여산 이런 산들이 경기도 쪽에 존재합니다만 윤원영 일당은 그런 산들까지 몽땅 차지하고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하거나 그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서 챙깁니다. 심지어는 한강이나 임진강 하류에 갈대밭까지 다 권력자들이 독차지하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1550년대에 반란을 일으키죠. 자 조선과 일본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16세기 중반에 조선에서는 어쩌면 가장 허접한 권력이 들어서서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에 조선이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죠. 이 전쟁은 분명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독재자가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그의 야망 혹은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자, 조선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잘못한 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상 터졌을 때 조선이 일방적으로 초전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미 40~50년 전에 그 뿌리가 깊이 뻗어가고 있는 그런 적폐가 누적되면서 조선은 전쟁이 터졌을 때 거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1587년에 이 분열되어 있던 일본을 통일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전혀 무지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이 자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문명권, 문화국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나나 하층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해서 혼슈를 정벌하고 시고쿠를 정벌하고 큐슈를 정벌하니까 대마도 정벌한 다음에는 대마도에서 불과 60km 떨어져 있는 조선으로도 곧바로 튀어가서 조선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나중에는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자, 일본의 전국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영토와 백성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그런 역사로 점철된 시대가 전국시대예요. 말하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었던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전국시대가 끝나서 히데요시라는 자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자신을 믿고 땅과 백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협조했던 자들에게 뭔가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제일 파이가 큰 중국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중국을 정복하려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건널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를 자기 수중에 넣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92년 음력 4월 13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15만의 대군이 조선으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물론 조선이 일본의 상황을 몰랐던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전쟁을 당하는데 뚜렷하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힘이 전반적으로 확 커지면서 기존의 중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먼저 일본에게 침략을 받은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이런 내부 모순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전쟁 준비나 방어 대책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던 조선은 일본군에게 몰릴 수밖에 없었죠. 일본군 상륙 17일 만에 서울이 떨어지고 국왕선조는 의주까지 파천해야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자, 이순신은 요즘 갑자기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책임감이 투철하고 준비된 공직자였어요. 책임감이 투철하고 준비된 공직자이니까 딴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다음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남해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면서 일본군이 서해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선은 그나마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겠지만 이 영천성 수복 과정에도 의병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일본군과 맞섰던 의병들의 활약을 통해서 조선은 버텨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여러분 곽재우라고 아실 겁니다. 이 곽재우가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유격전을 가르치죠. 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곽재우가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일본군을 사살한 다음에 그 죽은 일본군의 시신을 칼을 이용해서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염통을 꺼내죠. 그래서 그 염통을 자기들 의병들이 보는 데서 모닥불을 피워서 굽습니다. 그걸 구워서 먹어요. 아, 곽재우는 굉장히 엽기적인 인물이구나. 곽재우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건 바로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봐라. 일본군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오장육부를 갖춘 인간이기 때문에 화살이나 칼을 맞으면 죽는다. 겁낼 거 없다. 우리도 우리식으로 싸우면 일본군에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런 곽재우의 거의 헌신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 조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곽재우 이전에는 일본군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다, 이런 의식이 강했어요. 근데 막상 곽재우 밑에 가서 의병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작전 세우고 싸우면 일본군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군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그저 산속으로 도망치게 만들던 분위기를 확 뒤집어가지고 일본군하고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순신의 활약과 의병들의 활동에 의해서 조선이 아슬아슬하게 버티면서 곧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참전합니다. 물론 조선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참전했지만 명나라 자신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도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 가운데 명나라에게 가장 충성하면서 명의 체제에 순응했던 나라가 조선인데, 이 조선이 만약 일본군 수중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설정했던 질서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도 명나라는 조선에 참전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선이 일본군 수중에 떨어지면 히데요시가 분명 명나라로 쳐들어간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일본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들어올 것입니다. 만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산이 없는 아주 넓은 평원지대예요. 아무리 명나라가 군사 강국이라고 하지만 잘 훈련되고 조총까지 갖고 있는 일본군이 만주 벌판으로 들어와 버리면 명나라도 일본군을 막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산이 전 국토의 70% 이상인 조선에 가서 일본군과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첩경이다. 바로 이런 판단 아래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명나라가 분명 조선을 도와주고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일단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계 전략과 국익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1593년 1월 평양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일본군을 추격하다가 불과 3주 뒤에 서울의 벽제라는 곳에서 패한 다음에는 명나라는 더 이상 일본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냐? 일본군을 벽제선까지 밀어낸 것은 오늘날로 치면 38도선 부근까지 일본군을 몰아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군이 다시 명나라 쪽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명나라는 조선의 민족 감정을 무시하고 일본과 휴전 협상에 돌입을 합니다. 최근 오늘 발표자 중에 한 분이 이 김경태 교수가 당시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 협상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저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허세와 타협이라는 제목으로 명과 일본의 휴전 협상을 언급했습니다만, 이 명과 일본이 밀실에서 조선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즉 한반도의 전쟁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설사 내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강대국이 개입하는 그런 전쟁으로 변질되고, 강대국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 운명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죠. 자, 당시 명나라 일본은 거의 5년 이상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이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냐? 협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자, 명나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일본의 애들은 오랑캐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임명해 주기만 하면 일본은 감격해서 한반도에서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평양에서는 졌지만 전쟁 전체로 보면 우리가 승전국인데 승전국이 어떻게 고분고분하게 한반도에서 물러갈 수 있느냐.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에게 후궁으로 주고 조선 팔도 가운데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떼어주고 조선에 인지를 보내고 이런 등등의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조건을 들이대면서 서로 대립하다가
이 협상은 결국 무산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19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히데요시는 거의 광분한 상태였어요. 자신이 지난 5, 6년 동안 국력을 총동원해서 조선과 전쟁을 치렀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참전하는 부하들에게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을 개나 닭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초토화시켜버려라. 임진왜란 당시와는 달리 멀쩡한 사람들의 귀나 코까지 베어가는 그런 잔혹한 만행이 정유재란 당시에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더 말씀드릴 여유가 없습니다만 저는 이거 하나는 짚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는데 조선은 역설적으로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조선이 분명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만한 짓을 하진 않았지만 막상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조선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고 모순점이 무엇이고 조선의 단점이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조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차린 것은 역설적이지만 조선에게는 굉장한 소득이었어요. 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반도체 만드는 중간 물질 3개 수출을 금지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첨단 산업이라고 운운했지만 한국의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에 있었던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깨달은 것처럼 임진왜란도 역설적이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압록강부터 저 경상도까지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 군대가 이동할 때 그들을 먹일 군량미와 말먹이는 조선 사람들이 전부 전쟁터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록강에서 이 경상도까지 군량을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시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자 이 위기에 처한 신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차라리 이 전쟁을 맞이해서 우리 양반 사대부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자. 대신 노비들에게 명분의 군량을 명분의 전쟁터까지 운반해주면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옵션을 걸자. 전쟁에서 살아남고 평화가 돌아와야 노비도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거지. 나라가 망하고 우리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노비가 100명이 있으면 무엇하냐. 이런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어쩌면 이 조선의 근본적인 신분 문제였던 노비제를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이 철수해버리고 평화가 돌아오니까 양반 사대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비 개혁에 대해서는 귀를 막습니다. 노비는 토지와 함께 자신들의 중요한 재산이니까 내 재산은 노타치다.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 여러분 유성룡이라는 분이 쓴 징비록도 이 왜란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최소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 징비록을 썼습니다만 불행히도 조선 사람들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징비록을 읽지 않습니다. 강파끼리의 진영 논리 때문에 읽지 않았고 또 다른 이유는 위기가 사라져서 평화가 돌아오니까 다시 징비정신이 무뎌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9년 지금 한반도 주변은 대단히 심각하게 격동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킨 다음에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길들이려고 시도했어요. 다시는 미국에게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헌법을 미국 군인들이 만듭니다. 바로 그 미국 군인들이 만든 헌법을 1947년부터 지금까지 72년 동안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헌법에서 어떤 조항이 있느냐? 9조 1항에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전쟁을 할 권한도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일본의 우파,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우파들은 1947년 이후로 틈만 나면 이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물을 만납니다. 중국의 힘이 확 커져서 미국에게 도전할 정도 수준이 되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이 미중 패권 경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중국 견제하는 데 쓸모가 있다는 그런 미국에게 효용성이 있을 테니까 바로 아베는 그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미국과 철저하게 붙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흐름의 어딘가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압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평화는 구호를 외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일본에 대한 반의를 외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과연 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 내부의 문제점과 모순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일종의 컨센서스, 이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본다면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작금의 한일 관계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오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를 해주신 한명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